자,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일요일 날 결석하셨던 분 계세요? 아니, 계시네? 그럼 일요일 날 오셨던 분 중에 현재 안 오신 분이 두 분 계시는구나. 일요일 출석 인원보다 오늘 출석 인원이 더 적어서 결석자 없었는 줄 알았지. 그럼 오늘 수업을 또 결석하셨던 분들은 어떻게 또 고통스러워서, 이 회계는 한번 결석하고 나면은 다음 수업 연결을 할 때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아시잖아요. 증인 있잖아. 한 3주에 한 번씩 반드시 나오시는, 3주에 한 번씩은 꼭 나오시는. 자, 오늘은 156쪽에 예제 8번. 근데 사실은 일요일 날 들으신 분들도 지금 저게 뭔 소리인지 모르는 분 많아요. 왜냐하면은 그날 가서 그날 복습을 하셨으면 오늘 수업이 쉬워. 근데 강의 끝나고 책 덮고 오늘에 와서야 처음 책을 피시는 분들은 다 잊어버렸죠.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거든요. 자, 어쨌든 살펴볼게요. 문제가 너무 기네. 그럼 핵심은 항상 문제는 맨 끝을 봐야죠. 매입시마다 단위원가를 계산하는 가중평균법. 우리가 가중평균법은 종류가 두 가지가 있죠. 이동평균법과 총평균법이 있는데, 이동평균법은 매입을 할 때마다 평균 단가를 계산하는 거. 총평균법은 기업의 상황에 따라 주기적으로 평균 단가를 계산하는 것. 자, 지금 이 문제는 매입을 할 때마다 단위원가를 계산하는 가중평균법이니까 이동평균법입니다. 이동평균법에서 뭐라고 나왔는가? 2001년 1월 31일 현재 상품값의 단위당 기말 재고액을 계산하라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계산하는가? 자, 이동평균법은 뭐예요? 날짜별로 내려가면서 재고 수량, 단가, 재고액을 날짜별로 내려가면서 써내려가는 방식이죠. 그럼 첫날짜 보세요. 몇 월 며칠? 1월 1일이죠. 1월 1일 날 얼마짜리 몇 개가 있었어요? 그러면 자, 2,000원짜리가 400개가 있었고, 결과적으로 두 개 곱하면 금액은 80만 원이 있는 거네요. 자, 이것은 1월 1일의 재고액입니다. 다음 날짜 며칠이죠? 13일 날 팔았죠. 자, 제가 여러분한테 얼마짜리 몇 개 팔았냐고 물을 거예요. 얼마짜리 몇 개 팔았어요? 그렇지. 어떤 분은 뭐 3,000원짜리 300개 이런 분 계셔. 3,000원짜리가 아니라 3,000원에 파는 것이고, 팔 때는 요거 창고에 있는 걸 꺼내 파는 거란 말이에요. 2,000원짜리를 300개 파는 거죠. 그럼 남는 건 얼마짜리 몇 개가 남아요? 2,000원짜리가 100개가 남고, 그래서 금액은 20만 원이 남는 거죠. 이 상태에서 다음 날짜 며칠이에요? 27일 날 사왔죠. 얼마짜리 몇 개를? 2,400원짜리 400개를 사왔네요. 금액으로 보면은 96만 원이네. 두 개 곱하면. 자, 사왔어요. 사왔으면 평균을 계산해야죠. 평균을 계산하기 위해서 먼저 수량을 더한다. 요 전에 100개 있었는데 400개를 사왔으면 이제는 500개가 된 거지요. 매입을 했을 땐 첫째 수량을 더하고 다음엔 재고액, 금액을 더하라 그랬죠. 요 전에 20만 원이 있었네요. 오늘 96만 원 사왔네요. 두 개를 더하면 116만 원이 되는 거지요. 첫째 수량도 하고, 둘째 금액도 하고,
평균 단가를 계산한다. 어떻게 계산해? 금액 나누기 수량하면 단가 되겠죠? 116만 원 나누기 500 하면 얼마예요? 2,320원인가요? 자, 만약에 문제에서 기말 상품 재고액은 얼마인가 하면은 116만 원인데 지금 이 문제 뭐라 그랬어요? 단위당 기말 재고액을 물었죠. 2,320원이 되겠네요. 됐고요. 9번은 미리 풀어봤고요. 왜 강의 연결이 제대로 되기 힘들까 봐 미리 풀어본 거예요. 10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나왔는가? 선입선출법에 의하여 재고자산을 평가할 때 5월에 매출 총이익은 얼마인가? 자, 여러분, 매출 총이익 하면 생각나는 공식은 매출액 마이너스 매출원가 하면은 매출 총이익이 될 겁니다. 그럼 매출액은 자료를 보고서 매출했다는 말만 찾아보면 되겠지요. 매출했다는 말이 며칠 날 있어요? 5월 30일 날 몇 개 팔았죠? 280개를 하나당 얼마에 팔았어요? 150원에 팔았죠? 두 개 곱하면 매출액이 얼마인지 알 수 있죠? 4만 2천 원인가요? 매출액은 4만 2천 원 마이너스 매출원가 하면 항상 재고자산 계정이 떠오르셔야죠. 재고자산 계정 그릴 때 차변에는 기초상품재고액과 순매입액을 써야죠. 기초재고액 찾아보세요. 얼마짜리 몇 개가 있었어요? 90원짜리 100개 있었죠? 곱하면 9,000원이네. 그 다음에 사왔다는 말. 5월 6일 날 100원짜리 350개. 합이 35,000원이고 19일 날 120원짜리 200개. 24,000원이죠? 35,000원하고 24,000원 더하면 59,000원을 매입한 거죠. 자, 그럼 이제 여기다 기말재고액만 쓰면 되는데 기말재고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일단 기말재고량에다가 기말에 몇 개 남아있는지 보라고요. 기초에다 사온 거 더하고 팔은 거 빼면 되겠죠. 100 플러스 350 플러스 200 한 다음에 마이너스 280 하면 기말에 몇 개가 남아요? 370개가 남죠. 370개가 남는데 이 회사는 재고자산의 단가를 무슨 법으로 측정하죠? 선입선출법은 먼저 사온 게 남아요? 나중 사온 게 남아요? 그렇죠. 그럼 맨 나중에 사온 거에서 370개만 구해주면 돼. 맨 나중에 사온 거에서 370개. 근데 가장 나중에 사온 게 며칠 날 사왔어요? 5월 19일서 370개를 구해줘야 되는데 야, 이거 5월 19일께 370개가 안 되네요. 그럼 그게 다 남는 거죠. 그대로. 결론은 얼마짜리 몇 개가 남는다고 일단? 얼마짜리 몇 개? 120원짜리 200개가 남고 자, 다시 봅니다. 우리 분명 몇 개 계산해야 되는데 370개 계산해야 되는데 현재 몇 개 계산했어요? 200개 계산했죠? 아직 계산이 안 된 몇 개는 170개는 바로 그 전에 사온 거. 5월 16일 전에 사온 게, 19일 전에 사온 게, 6일 날 100원에 사온 거네요. 결론은 이 회사는 기말에 남는 것이 200원짜리 100개랑, 말 실수네. 120원짜리 200개랑 100원짜리 170개니까 이거 곱하면 24,000원이고 이거 곱하면 17,000원이야. 따라서 41,000원이 될 것이고 기말에 남는 금액은 41,000원이 될 것이고 차변에서 대변 빼면 매출원가는 27,000원이 되는 거지요. 강의를
대한민국에서 회계 강의를 하는 사람이 100명이라면 아마 재고자산과 관련한 계산 문제를 풀이하는 방식은 90까지는 될 거요. 강의하는 사람마다 방식이 다 틀려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뭐 경우에 따라서는 가끔가다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제가 어떤 방식을 하나 설명하라면 이 방식보다는 이 문제는 이 방식이 편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 문제는 저 방식이 더 편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마다 풀이 방식을 달리하다 보면은 실제 시험 보러 가서 그래야지요. 이 문제 A 방식으로 풀까? B 방식으로 풀까? 아니야, Q 방식이나 W 방식이 날 수도 있고, 그래도 P 방식은 괜찮을 수도 있겠는데, 뭐 이렇게 방법 생각하다가 밤새입니다. 그래서 거의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유사한 방식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어쨌든 지금 이 문제는 매출원가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매출 총이익을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럼 요거 매출원가 계산했으니까 매출액에서 바로 이 매출원가 27,000원을 빼야지. 결과적으로 이 회사는 매출 총이익이 15,000원이란 얘기네요. 됐지요? 자, 이번엔 11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1번 문제를 보니까, 자, 이건 일요일 날 배우지 않은 내용이에요. 주식회사 한국에 2001년 재고자산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재고자산 가격 결정 방법으로 선입선출, 소매제고법이에요. 자, 소매제고법이란 말이 떴잖아요. 뒤로 넘어갑니다. 소매제고법이란 말이 뜨면 항상 자동이에요. 계산 순서. 소매제고법 떴다. 박스 안에 계산 순서 나와 있죠. 그 중에 땡글뱅이 1번 뭐라고 났어요? 매가에 의한 기말재고액을 계산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매가에 의한 기말재고액을 계산한다. 매가에 의한 기말재고액 어떻게 계산하는가?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무조건 매가에 의한 판매 가능액에서 파는 걸 빼야 돼. 파는 거, 매출액. 판매 가능액이 뭐예요? 기초재고액과 매입액을 더한 거지요. 다만 금액은 매가로 계산하라고요. 이건 왜 매가로 계산하냐면은 우리가 백화점이라든가 24시간 편의점을 가면은 모든 상품에 매가가 바코드로 찍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가에 의한 금액은 계산하기가 편하다는 얘기야. 그런 데서는. 바로 매가에 의한 기초재고액을 찾아주세요. 자료를 보고. 매가에 의한 기초재고액. 찾으셨나요? 기초재고자산 따라가다 매가 밑에 20만 원이라고 나왔죠? 바로 이 매가에 의한 기초재고액에다가 일단 매가에 의한 매입액을 더해줍니다. 매가에 의한 매입액. 찾으셨나요? 매가에 의한 매입액 얼마라고 나왔어요? 매입액을 찾아봐. 매입액 98만 원 나와 있죠? 매가를 기준으로 한 매입액 98만 원. 자, 여기서 잠깐 한마디. 우리가 일요일날 강의할 때 이런 말 했잖아요. 여러분, 매입액이 얼마예요? 그럼 무조건 무슨 매입액? 순매입액을 대답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상에 있어 매입 할인, 매입의 누리, 환출, 매입 리베이트 이런 거 있을 땐 그걸 빼야 되겠죠. 뭔 얘기인지 아시죠? 자, 문제 나와 있는 매입액에서 매입 할인, 매입의 누리, 환출, 매입 리베이트 뺀 순매입액을 더하는 거예요. 순매입액. 그런데 바로 아직도 끝나지 않았고, 우리가 이거 소매점 같은 데 보면 24시간 편의점 같은 데 보면은 중간중간에 오늘까지는 얼마에 팔다가 내일부터 얼마에 팔고 물가가 변하는 거 있죠. 가격을 올리고 내리는 경우가 있죠. 자, 만약에 중간에 물건 값을 인상을 한 사실이 있다면은 여기다 가격 인상액을 더해야 돼.
가격 인상액. 자리를 보고 가격 인상액이 얼마인가 볼까요? 10만 원이에요? 아니에요. 10만 원을 일단 인상을 했죠. 올리고 나니까 안 팔려. 그래서 슬그머니 인상을 취소했죠. 얼마 했어요? 그럼 실제로 얼마 인상한 거야? 6만 원을 더합니다. 인상액을 더한 다음에 여기서 인하액을 빼줍니다. 인하액. 인하액 찾으셨나요? 얼마를 인하했었다가 6만 원을 인하했었다. 얼마를 취소했으면 얼마를 인하한 거예요? 4만 원을 인하한 거죠? 요거. 여기까지가 바로 뭐냐? 매가에 의한 판매 가능액이에요. 매가에 의한 판매 가능액. 바로 여기에서 매출한 금액을 빼라고요. 매출액. 찾으셨어요? 매출액이 얼마라고 나왔어요? 80만 원이라고 나왔나요? 빼.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매출 할인, 매출 할인 환입, 매출 리베이트 같은 것이 있을 땐 그것을 계산한 순매출액을 빼야 된다는 거. 이렇게 계산을 하면 매가에 의한 기말재고액이 얼마가 나와요? $40만 아니에요? 너무들 하네. 계산기 두들겨 봐야죠. 40만 원이죠. 이렇게 소매제고법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무조건 이유열을 불문하고 뭘 계산하라고 했건 제일 처음에는 매가에 의한 기말재고액을 계산해요. 둘째는 원가율이라는 걸 계산합니다. 원가율은 뭐냐면은 이거 전체 판매 가격에서 원가가 차지하는 비율이에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매가에 의한 판매 가능액에서 원가에 의한 판매 가능액을 뺀 거예요. 매가에 의한 말실수. 빼긴 뭘 빼. 매가에 의한 판매 가능액에서 원가에 의한 판매 가능액이 차지하는 비율. 이게 바로 원가율입니다. 이렇게 계산하지요. 자, 뒤에 다 보지 마시고 항상 원래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요거. 여기가 판매 가능액이잖아요. 이게 일단 분모로 들어가. 20만 원 플러스 98만 원 플러스 6만 원 마이너스 4만 원 한 상태에서 분자에다가는 원가에 의한 판매 가능액. 원가에 의한 판매 가능액. 판매 가능액이 뭐라고요? 기초재고액과 매입액을 더한 거라고 그랬죠. 자, 찾아주세요. 원가에 의한 기초재고액을 찾아주세요. 16만 원이죠. 플러스 원가에 의한 매입액이 얼마예요? 60만 원이죠. 원래는 원가율은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건데, 자, 여기서 주의할 게 하나 있어요. 뒤로 넘어갑시다. 뒤로 넘어가니까, 자, 역시 박스 안에 원가율을 계산할 때 참고사항 이렇게 나와 있죠. 그 중에 뭐라고 나는가? 저가기준 소매제고법 이렇게 나왔죠. 저가기준 소매제고법. 자, 거기서 저가기준이란, 자, 여기다가 저가기준 소매제고법 이렇게 나온 거 있죠. 자, 나중에 뒤에서 배울 건데 아예 여기서 필기하자고요. 저가기준에다 땡글뱅이 치시고 다른 거에 땡글뱅이 치는 게 아니라 158페이지 상단 박스 아래서 두 번째 저가기준 소매제고법하고 나온 거 있어. 저가기준 거기다 땡글뱅이 친 다음에 화살표를 끌어서 이렇게 쓰세요.
평가 손실을 인식하는 것 이렇게 써보세요. 평가 손실을 인식하는 것. 그냥 단순하게 자, 이 회사는 뭐 저가기준 소매제고법으로 할 것 이렇게 나왔으면은 그냥 눈에 들어와. 근데 뭐라고 나는가? 뭐 평가 손실을 고려하지 않는다. 평가 손실을 인식하지 않는다. 평가 손실을 고려한다. 평가 손실을 인식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몰라서 못 푸는 경우가 있어. 자, 어쨌든 저가 기준이란 평가 손실을 인식하는 겁니다. 자, 이 문제에서 혹시 저가 기준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요거 다른 건 다 똑같고 여기 1번 계산하는 건 무슨 말이 있건 다 똑같아. 차이점이 있다면 요 원가율 계산하는 것만 차이가 있는데 굳이 저가 기준이란 말이 나오죠. 이때는 여기 원가율 계산할 때 요거 있죠. 요 인하액. 요 인하액을 지우고 풀면 돼. 원가율을 계산할 때 인하액은 고려하지 않는다. 그 다음 땡글뱅이 2번 해보세요. 원가율 계산 시 참고사항 해놓고 선입선출 소매제고법 이렇게 나와있죠. 선입선출 소매제고법 중에서도 선입선출법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그 옆에 뭐라고 나는가? 원가율을 계산할 때 기초재고액을 고려하지 않는다 이렇게 놨네. 원가율을 계산할 때 기초재고액을 고려하지 않는다. 뭔 얘기냐면 이거예요. 선입선출법은 항상 먼저 사온 걸 먼저 팔잖아요. 기말에 남는 건 나중 사온 거에 있어만 남잖아요. 따라서 재고액을 계산할 때는 나중 사온 것만 남으니까 애초에 있던 건 신경 쓰지 말라고. 선입선출법이란 말이 있을 땐 요거 기초재고액 나온 거 있죠? 요걸 지우고 풀라고요. 아무런 말이 없을 땐 그냥 이대로 풀면 돼요. 가중평균 소매제고법 또는 아무런 말이 없을 땐 이 식으로 풀면 되는데, 자, 혹시 이 문제 선입선출 소매제고법이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아, 선입선출법이란 말이 있어요? 그럴 땐 요거를 지우고 풀라고. 그럼 원가율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98만 원 플러스 6만 원 마이너스 4만 원분의 60만 원 이렇게 계산하라고요. 그럼 몇 프로가 돼요? 그 암산에도 나오네. 아, 98만 원이다 2만 원도 하니까 100만 원이고 100만 원분의 60만 원 60%지요 뭐. 소매제고법 항상 자동적으로 첫째 매가에 의한 기말재고액 계산, 둘째 원가율 계산, 세 번째 원가에 의한 기말재고액을 계산합니다. 원가에 의한 기말재고액. 자, 요게 매가에 의한 기말재고액이고 이게 원가율이고, 세 번째 원가에 의한 기말재고액은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회사 매가를 기준으로 한 기말재고액이 4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요 40만 원 중에서 원가가 차지하는 비율 60%죠. 60%를 곱해 40만 원 중에서 원가가 차지하는 비율 60%를 곱하면 얘가 바로 뭐냐? 원가에 의한 기말재고액이야. 소매제고법이란 말 떴으면 무조건 여기까지는 자동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걸 찾아보면 돼요. 이 문제에서는 뭘 구하라 그랬어요? 아, 그냥 기말재고액 구하라 그랬죠? 그 가로 속에 원가는, 기말재고액 원가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원가라는 말이 없이 그냥 기말재고액은 이렇게 나왔어도 우리 회계상에서 말을 하는 원가, 모든 재고작성 무조건 장부에는 원가로 적어야죠. 이건 당연한 얘기고. 자, 결론 이 문제 원가에 의한 기말재고액을 계산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4만 원이 되는 거예요. 물론 다른 걸 구하라고 해도 여기까지 해놓고 나면 금방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첫째 순서를 기억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소매제고법은
매가에 의한 기말재고액, 원가율, 원가에 의한 기말재고액. 요 순서로 구한다. 자, 그러면 158쪽 살펴봅니다. 158쪽에 재고자산 평가손실이란 말이 나왔어요. 재고자산 평가손실. 설명 안 들어도 뭐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에서 다 나오네. 우리 회계상에서 말하는 평가손실이란 뭐예요? 시가 하락으로 인한 손실이죠. 시가 하락으로 인한 손실. 또 앞에서도 요거 설명드렸어요. 자, 우리가 재고자산 계정 그릴 때 기초재고액, 순매입액, 기말재고액을 쓰는데 기말재고액은 수량에다 단가를 곱한 걸 쓴다. 그런데 이 단가의 경우 혹시나 원가와 시가가 다르다면 뭘 곱해라? 둘 중에 낮은 거를 곱해라. 그래서 왜 회계상에서는 원가보다 재고자산의 경우만, 다른 건 아니고 재고자산의 경우는 원가보다 예를 들어 100원에 사왔는데 당장 내다 팔아도 1000원은 팔 수 있을 것 같더라. 예상 판매 가격, 즉 시가가 더 커. 이익이 예상되죠? 이럴 때 이거 무시하라 그랬잖아. 100원과 1000원을 비교해서 100원을 곱하라고요. 그런데 100원에 사온 놈이 당장 내다 팔아도 30원밖에 못 받을 것 같아. 손실이 예상될 때는 100원과 30원을 비교해서 30원을 갖다 곱해야지. 원가와 시가 중 낮은 거. 이때 앞에서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재고자산에서의 시가란 손실현 가능 가치를 의미한다. 손실현 가능 가치를 의미한다. 물론 이제 잠시 후에는 여러분들한테 손실현 가능 가치를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확률적으로는 손실현 가능 가치. 나는 이번 시험 70점만 맞아도 만족해. 그러면 첫 번째 것만 기억해도 돼. 혹시 70점 갖고는 왠지 뭔가 모르게 조금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럴 땐 요걸 이제 알아야 돼요, 요거는. 자, 그래서 앞에선 손실현 가능 가치란 뭐라 그랬는가? 통상적인 기준서, 재고자산에 관한 기준서를 보면 앞에는 통상적인, 뒤에는 정상적인 막 이렇게 나와 있는 바람에 요 손실현 가능 가치의 정의는 두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통상적인 영업과정의 예상 판매 가격에 있어 예상되는 추가 완성원가 판매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또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의 예상 판매 가격에 있어 예상되는 추가 완성원가 판매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근데 앞에서 헷갈릴까봐 지금 당장은 그냥 예상 판매 가격으로 이해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이렇게 강의했었잖아요. 자, 어쨌든 재고자산에서 말을 하는 시가는 손실현 가능 가치다. 여기서 잠깐 하나만 더 볼 것 같으면은 원가와 시가를 비교해서 시가가 올라갔을 땐 무조건 무시하라 그랬어요. 시가가 하락했을 때만 회계 처리를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재고자산의 경우는 평가 이익은 인식하지 않아요. 하지만 평가 손실은 인식하는 겁니다. 원가와 시가를 비교해서 무조건 낮은 것만 쓰기 때문에 평가 이익은 인식하지 않고 평가 손실만 인식한다. 자, 거기까지만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재고자산 평가 손실 해놓고 이렇게 나왔네요. 재고자산은 저가법으로 평가한다. 나와 있죠? 거기 저가법 땡글뱅이 치시고, 저가법 땡글뱅이 치시고 화살표를 끌어서 조금 길어요. 요렇게 쓰세요. 평가 이익은 인식하지 않고 평가 손실만 인식하는 것, 요렇게 써보세요.
저가법이란 평가 이익은 인식하지 않고 평가 손실만 인식하는 것. 그런데 나간 김에 한번 써볼까요? 필기 혹시 필요하시면 나중에 필기해도 되지만 필기가 필요하시다면 159페이지쯤에 필기를 하시면 될 것 같기는 한데, 자, 요거는 금방 지울 거예요. 자, 어떤 회사에 취득 원가 및 손실 전 가능 가치가 다음과 같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맨 앞에 있는 건 당연히 취득 원가가 되겠죠. 맨 앞에 있는 건, 자, 어떤 회사에서 제일 처음에 재고자산을 취득원가 10만 원에 사왔어요. 그렇지, 재고자산이란 거 금방금방 팔려야 되는데, 아이고, 이놈의 역사는 복도 없지. 결산일이 될 때까지 안 팔렸어. 그래서 결산일에 순실현 가능 가치를 알아봤더니 순실현 가능 가치가 15만 원으로 예상이 됐어. 그렇다면 1번에선 어떤 회계 처리를 하는가? 그 다음에 2번. 작년 결산일에는 순실현 가능 가치가 15만 원으로 예상이 됐는데, 이게 올 결산일까지 또 안 팔렸네? 올 결산일에 순실현 가능 가치를 예상을 해봤더니 7만 원으로 예상이 되더라. 이때는 어떻게 회계 처리를 하는가? 다음, 세 번째. 요 전에 순실현 가능 가치가 7만 원이었었거든요. 순실현 가능 가치를 다시 측정을 했더니, 야, 이번엔 6만 원이야. 이때는 어떤 회계 처리를 하는가? 이게 몇 년째 안 팔리고 있네. 올해 순실현 가능 가치가 얼마인가 봤더니 9만 원이야. 네 번째는 어떻게 회계 처리를 하는가? 마지막. 그 다음 해에 다시, 그 다음 해까지도 안 팔렸어요. 순실현 가능 가치가 얼마인가 봤더니, 야, 갑자기 이 물건이 그냥 풍경상이 빚어져 가지고 당장 내다 팔아도 500억 원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이거는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하는가? 1번. 붕괴는 조금 있다 보기로 하고요. 결론. 1번 보세요. 얼마에 사온 놈이? 예상 판매 가격이 얼마예요? 자, 원가보다 순실현 가능 가치가 올라갔어요? 내려갔어요? 올라갔죠? 뭐를 인식해? 회계 처리 자체를 안 합니다. 2번. 자, 오늘 순실현 가능 가치 다시 평가했더니 7만 원이죠? 대답해 보세요. 얼마짜리가 얼마가 되었나요? 15만 원짜리가 7만 원 됐어요? 지난번에 15만 원이 됐을 때 회계 처리 안 했으니까 장부에 남아있는 건 아직 10만 원이에요. 10만 원짜리가 7만 원이 됐죠? 올라갔어요? 내려갔어요? 얼마만큼? 자, 누가 물어?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럼 이렇게 대답하면 돼. 3만 원만큼 평가 손실을 인식한다. 그런데 이거 혹시 붕괴 어떻게 하는가 기억해 나는지 모르겠지만 평가 손실은 비용이죠. 비용을 인식해야 되니까 비용이 차변에 들어가는데 회계상에서는 재고자산, 말로는 재고자산 평가 손실 이러지만 우리는 말이 이거 좀 미리 좀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는 말하고 실질적인 뜻하고 틀린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맵고 뜨거운 국물 먹으면서 한다는 소리가 시원하다 뭐 이러질 않나. 그쵸? 그리고 애가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둘 다 있어? 큰 애가 몇 살이에요? 중2? 적은 애는? 하고 많이 이렇게 컸네. 애기들 보면서, 자기 자식들 보면서 볼만 입서 아이고 못생긴 거 이 얘기. 이게 못생겼다는 뜻이야? 이뻐서 미치겠다는 뜻이지. 그죠? 말로는 재고다산 평가 손실이란 말이 있는데 개정 과목으로는 재고다산 평가 손실이란 말 자체가 없어요. 근데 재고다산 개정 잠시 생각해 볼게요. 기초재고액서, 순매입액서,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란 말 자체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시가가 하락했죠. 기말재고자산이 줄었어. 얘네 그대로인 상태에서 얘가 줄면 결과적으로 뭐가 늘어요? 매출원가가 늘어버리죠. 꽃장 매출원가에 가산을 시켜버립니다. 매출원가. 또는 매입 이렇게 처리를 하기도 하는데, 매입 이 자체는 매출원가 계산할 때 써먹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은 매출원가로 기억하시는데, 평가 손실을 인식하라 여기 매출원가에 가산하라는 얘기예요. 분계가 나오는 건 아닌데, 제가 분계가 나오는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분계를 강의를 하는 이유는 이론 문제가 너무너무 중요한 이 이론 문제가 외우기가 헷갈려요. 웬만하신 분들, 회계 전문가들도 이게 도대체 뭔 소리야 하고 못 알아들어. 분계로 이해를 하시면 잘 안 잊어버려요. 그래서 자, 대변에는 뭐라고 하는가? 재고자산의 시가가 하락했죠. 이게 이제 말의 의미는 평가 손실을 인식하는 거예요. 평가 손실이 생겼을 때는 대변에는 어떻게 하는가? 재고자산에서 직접 차감해도 되고, 재고자산에서 직접 차감해도 되고,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이라는 개정 과목을 사용해서 차감해도 됩니다. 결과적으로 시가가 하락했을 때의 분계에는 차변의 매출원가, 대변의 재고자산 또는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이에요. 그럼 3번 분계해 볼까요? 대답해 보세요. 얼마짜리가 얼마가 되었나요? 7만원짜리가 6만원이 되었어. 올라갔어요? 내려갔어요? 7만원짜리가 6만원이 됐잖아요. 또 하락했죠. 얼마만큼? 만원만큼. 자, 누가 물어?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럼 뭐라 그래야 돼? 만원만큼 평가 손실을 인식한다. 결론은 분계는 어떻게 해야 돼? 그럼 뭐라 그래야 돼? 여기 분계를 안 썼네요. 차변의 매출원가 얼마예요? 3만원. 대변의 재고자산 또는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3만원이죠. 여기는 분계가 어떻게 되는가? 차변의 매출원가 만원. 대변의 재고자산 또는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만원. 이렇게 되겠네요. 4번. 자, 얼마짜리가 얼마가 되었어요? 6만원짜리가 9만원이 됐죠.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올라갔어요? 내려갔어요? 올라갔죠. 올라갔는데 최초의 장부금액인 원가보다는 올라갔어요? 내려갔어요? 그거보다는 안 올라갔네. 이럴 때는 자, 요거는 이제 순실현 가는 가치가 시가가 회복이 된 겁니다. 나중에 이따간 잠시 후엔 이렇게 말을 하죠. 순실현 가는 가치가 상승한 명백한 증거가 있다라고 말을 해요. 순실현 가는 가치가 재고자산의 감액을 초래했던 상황이 해소되거나, 재고자산의 감액을 초래했던 상황이 해소되거나, 경제 상황의 변동으로
순실은 가능 가치가 상승한 명백한 증거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순실은 가능 가치가 상승한 명백한 증거가 있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가? 따라하세요. 같이. 최초의 장부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가 손실을 환입한다. 얼마가 회복이 되었어요? 3만 원이 회복이 되었나요? 자, 그래서 누가 물어?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3만 원만큼 평가 손실을 환입한다. 이렇게 하고 붕괴를 어떻게 하는 거야? 이게 붕괴 문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거. 붕괴 문제 나오는 건 아닌데. 자, 평가 손실을 환입한다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인식했던 평가 손실을 되돌려 보내라는 얘기입니다. 자, 평가 손실을 인식할 때 사용한 계정 과목이 매출원가잖아요. 매출원가를 되돌려 보내라고요. 대변의 매출원가 얼마가 회복이 되었어요? 3만 원이 회복이 되었지요. 자, 이때 잠시 후에 뭐라고 나는가? 순실형 가능가치 상승으로 인한 평가 손실의 환입은, 자, 이론서상에는 뭐라고 나는 거? 여기 계정 과목을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한 번만 따라했어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한. 이거 웬만한 사람 못 따라들어. 잘 알아.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한 재고자산 금액의 차감액으로 인식한다. 잘할 때까지 앵콜이에요. 발생한 기간에, 자, 필기할 필요 없어. 달달달달 외울 거야.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한 재고자산 금액의 차감액으로 인식한다.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자, 손실은 가능가치 상승으로 인한 평가 손실의 환입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봤더니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한 이렇게 나왔는데, 자, 이거 평가 손실이 발생했을 때 비용 인식했죠. 이렇게 비용 인식했잖아요. 비용이 인식이 되었을 때 대변에 뭐라고 있어? 재고자산 또는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하고 재고자산에서 차감했죠. 대변은 뭐라고 차감했는지 보고 요걸 차변으로 원위치시키라는 얘기예요.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한 재고자산 금액의 차감액으로 인식한다. 이 얘기는 대변에 뭐라고 썼는지 보고 그 계정 과목을 차변에 되돌려 주라는 얘기입니다. 재고자산에서 직접 차감했다면 차변에 재고자산.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해서 차감했다면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지금 이것은 잠시 후에 이론적인 용어를 못 알아듣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을 여러분들이 혹시나 주변에서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하고 못 알아듣는 분이 계실 때 그분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요 붕괴를 아는 거지. 붕괴, 근데 그걸 딱 한번 설명하고 나잖아요. 두 번 다시는 안 잊어버려. 붕괴로 이해를 해서 이론을 기억하면. 근데 붕괴를 알아야 되겠으나 솔직히 이게 붕괴 문제가 나오는 건 아니죠. 이론적인 표현만 알아도 되는데 어쨌든 모르면 안 된다 이게. 그럼 5번은 어떻게 하는가? 자, 보고 대답해 주세요. 여기를 보고 직접 고칠 거 고쳐서 알아서 대답. 이번에 얼마짜리가 얼마가 되었나요? 9만 원짜리가 10만 원이 됐죠? 잘못 봤나? 다시 여기 보고 잘 보고 대답해야 돼. 얼마짜리가 얼마가 되었나요? 9만 원짜리가 10만 원이 됐죠? 눈치챘어요? 최초의 장부 금액을 초과하는 건 다 무시하는 거예요. 애초에 원가 10만 원이잖아요. 10만 원보다 넘어선 거 다 무시하는 거예요. 결론은 9만 원짜리가 10만 원이 되었으니까 붕괴는 어떻게 하나요? 그럼
만원만큼 평가손실을 환입한다. 따라서 분기에는 차변의 재고자산 또는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만원, 대별의 매출원가 만원. 즉 재고자산은 저가 기준으로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원가보다 올라가는 건 무조건 무시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계속 책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났어요. 재고자산 평가 손실 해놓고 재고자산은 저가법으로 평가한다. 여기서 설명드린 내용이 뭐냐? 저가법이란 평가 이익은 인식하지 않고 평가 손실만 인식하는 걸 저가법이라고 한다. 저가법이란 원가와 시가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는 방법이다. 재고자산의 저가법에 적용되는 시가는 순실현 가능가치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여러분 시가가 얼마예요? 그럼 재고자산의 경우는 순실현 가능가치를 대답하셔야 돼. 우리 시험에 분명 그게 나왔었는데 뭐냐면은 자료에 원가, 순실현 가능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수강생들 헷갈리라고 공정가치를 별도로 또 주어져. 수험생들 헷갈리라고. 그러면 시중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문제를 고치면 안 돼. 그게 핵심인데 시중에 그 주택관리사 책도 분명히 우리 시험에 그렇게 나왔는데도 시중에 강의하는 사람들이 강의하기가 참 곤란하니까 그 문제를 다시 수정해. 공정가치를 지우고 강의를 합니다. 아예 책을 쓸 때 공정가치를 지워. 여기저기 책들 다 그런 것 같아. 그게 아닌데 시험은 분명히 그렇게 나오는데 재고자산에서 말하는 시가는 순실현 가능가치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억하시면 문제가 풀리는 거죠. 자, 결과적으로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 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한다. 자, 이때 재고자산 평가손실에 정의해놓고 1. 재고자산 평가손실이란 재고자산의 시가 하락으로 인한 손실, 즉 순실현 가능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실이다. 자, 이때 재고자산의 시가는 순실현 가능가치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순실현 가능가치란 다음을 말한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자, 나는 70점 미만 맞으면 죽어버릴 거야. 그러면 땡글뱅이 1번만 알아도 돼. 일반적인 재고자산의 순실현 가능가치는 통상적인 영업과정의 예상 판매가격이 있어. 예상되는 추가 완성원가와 판매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통상적인 영업과정의 예상 판매가격에서 예상되는 추가 완성원가 판매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그런데 2번 보니까 순실현 가능가치를 추정할 때 확정 판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재고자산의 순실현 가능가치는 계약가격에 기초한다. 이렇게 나는데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저를 잠깐 보세요. 일반적으로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재고자산의 순실현 가능가치는 예상 판매가격에서 예상되는 추가 완성원가 판매비용을 뺀 겁니다. 근데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재고자산 중에서 일부는 남한테 계약금을 받고 얼마에 팔기로 확정 판매 계약이 맺어져 있어. 이미 계약금 받고 얼마에 팔기로 계약이 돼 있다고요. 이럴 땐 예상은 전혀 의미가 없죠. 계약된 게 중요한 거지. 계약 가격에서 추가 완성원가와 판매 비용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계약 가격에서 추가 완성원가 판매 비용을 차감한 거, 그게 바로 순실현 가능가치예요. 자, 이론상으로 만약에 이게 이론 문제로 나온다면 계약 가격에 기초한다. 이게 핵심이고, 계산 문제로 나온다면 그 옆에 있는 건, 즉 뒤에 있는 건 제가 쓴 거고요. 계약 가격에서 예상되는 추가 완성원가 판매 비용을 차감한 금액이 순실현 가능가치다. 계약이 된 거라면. 그런데 자 보세요. 우리가 자 보세요. 재고자산 하면 원재료도 재고자산이죠. 그렇죠?
상품, 제품, 반제품, 제공 뭐 이런 거 전부 다 재고자산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 다른 모든 재고자산은 그 목적이 판매에 있는 겁니다. 근데 원재료는 그 목적이 판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제품 생산에 투입할 금액이에요. 따라서 다른 재고자산의 순실현 가능 가치란 예상 판매가격에서 예상되는 추가 완성원가 판매 비용을 뺀 걸 말하는데, 원재료는 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상 판매 가격은 전혀 의미가 없어요. 뭐냐? 똑같은 원재료를 지금 당장 사온다면 돈이 얼마나 들어갈까? 현행 대체원가라 그래. 우리가 현행 대체원가라는 게 있어. 현행 대체원가 이거 요 칠판지우개 있잖아요. 요 칠판지우개의 현행 대체원가가 얼마지? 이러면은 바꿔 말하면 이거야. 똑같은 칠판지우개를 사온다면 돈이 얼마나 들어갈까? 요즘 사올 수 있는 가격을 의미하는 겁니다. 현행 대체원가란 요즘 사올 수 있는 가격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이해를 위한 거지, 시험에 요즘 사올 수 있는 가격 이렇게 안 나와요. 요즘 사올 수 있는 가격을 회계상에서는 현행 대체원가, 현행, 지금 현재 똑같은 자산 또는 유사한 자산으로 대체한다면 얼마에 사올 수 있을까? 이걸 현행 대체원가라 그래. 그래서 원재료는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는 재고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원재료의 원재료의 순실현 가능 가치는 현행 대체원가다 해서 순실현 가능 가치를 세 가지를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3번에 보니까 다음의 경우에는 재고자산의 원가를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나왔어. 근데 이거 대부분 이 원가를 회수하기, 잠깐 여러분, 원가를 회수하기 어렵다는 얘기 무슨 얘기냐면 이거잖아요. 잘 보세요. 내가 어떤 재고자산을 100만 원에 사왔어. 그럼 그걸 사오기 위해서 들어간 돈이 100만 원, 원가가 100만 원이라는 얘기인데, 여러분, 재고자산을 사서 100만 원의 원가를 회수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100만 원보다 비싸게 팔면 원가가 회수되겠죠. 그렇죠? 근데 100만 원보다 싸게 판다면 내가 쓴 원가 회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한마디로 원가가 회수하기 어렵다는 얘기는 평가 손실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해를 위해서 그 옆에다가 뭐라고 하는가? 즉 취득원가보다 순실현 가능 가치가 하락하여 재고자산을 평가 손실을 인식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런데 역시 시중의 문제는 전부 다 이렇게 놨어. 다음 중 재고자산 평가 손실을 인식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은 이렇게 문제 나와 있는데 잘못 나온 거죠. 시험은 절대로 그렇게 안 나와. 이렇게 나온 거지. 다음 중 재고자산의 원가를 회수하기 어려운 경우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온 거죠. 원가를 회수하기 어렵다. 평가 손실을 인식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국채회계인에 나와 있는 예시 4개 딸랑 나와 있어. 딸랑. 4개 이외에서 4개보다 더 쓰거나 덜 쓴 거 전부 다 책 잘못 뺏긴 거예요. 이 책 잘못 뺏긴 거예요. 왜 그런가? 똑같이 쓰면은 김성일이한테 저작권 문제 걸리면 어떡하지? 이거예요. 4개에서 더도 덜도 쓰면 안 돼. 왜? 국제기준 나와 있는 게 이건데. 근데 대부분 배가 산으로 가는 경우가 이런 거예요. 저는 분명히 4개를 써놨어. 딴 사람이 책을 쓸 때는 똑같이 써서 걸리면 어떡하지? 하나 더 추가해. 이상한 거. 그럼 또 딴 사람이 이 책 베낄 때는 어머 5개 똑같이 써서 걸리면 어떡하지? 하나 빼.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책을 쓸 때는 어머 똑같이 써서 걸리면 어떡하지? 또 이상한 거 하나 더 추가해. 나중에는 아무것도 아닌 책이 돼 있어요. 원가를 회수하기 어려운 건 무조건 4개밖에 없습니다. 1번 읽어보세요. 시작. 물리적으로 손상된 경우. 자, 이거죠. 물리적으로 손상됐다는 얘기 이거 내가 이거 어제까지 이거 하나당 100원에 팔던 거야 이걸.
뭐 됐어요? 물리적으로 손상됐죠? 어제까지 얼마에 팔았었어? 이제 얼마에 팔 수 있어요? 못 팔아? 그냥 한 15만이라도 받으면 안 될까?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예상 판매額이 떨어지잖아. 그러면 잠깐 또 이해 못할까봐 식으로 써놓게요. 제가 순실현 가능 가치란 통상적인 영업과정의 예상 판매 가격에서 예상되는 추가 완성 원가와 판매 비용을 차감한 거, 이게 순실현 가능 가치라 그랬어요. 결과적으로 순실현 가능 가치가 하락하면 평가 손실이 생기는데, 그럼 자 생각해 보세요. 물리적으로 손상이 되었어. 그러면은 추가 완성 원가와 판매 비용은 변동이 없다 하더라도 눈물을 머금고 예상 판매 가격이 적어지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순실현 가능 가치가 하락하겠죠. 평가 손실이 생기겠죠. 국제기준에 나와 있는 예시가 4개니까 외워야 되겠지만 외우래서 외우는 분 못 봤습니다. 이해해야지. 2번 보니까 뭐라고 났어?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진부화된 경우, 이렇게 났네요.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진부화된 경우. 너무 진부한 거 아니에요? 이게 뭔 얘기야? 구식이란 얘기지, 구식. 예를 들어서 어제까지 내가 휴대폰, 지금 우리가 휴대폰 장사를 하는데, 어제까지 100만 원에 팔던 휴대폰이 오늘 갑자기 신형 휴대폰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면 어제까지 100만 원에 팔던 거 이거 100만 원에 팔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이 제일 자주 바꾸는 것 중에 하나가 휴대폰인데 새 것만 나오면 바꾸는 사람도 있어. 새 것만 나오면. 그럼 어제까지 100만 원에 팔던 거 신형 휴대폰 쏟아져 들어오면은 이거 70만 원에도 팔릴 것 같아요? 아닙니다. 헐값에 팔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진부화가 되면 예상 판매 가격이 하락하지요. 추가 완성 원가나 판매 비용이 없다 하더라도 예상 판매 가격이 하락하면 순실현 가능 가치가 하락하니까 평가 손실이 생기는 거지요. 세 번째, 판매 가격이 하락한 경우. 판매 가격이 하락한 경우, 이거 보세요. 판매 가격이 하락했다는 얘기는 통상적으로 여기저기 보니까 어제까지 100만 원에 팔던 걸 갑자기 다른 데 보니까 막 60만 원에 팔어. 나라고 배짱 부릴 수 있어요? 나도 하락시켜야지. 판매 가격이 하락하면 추가 완성 원가와 판매 비용이 없다 하더라도 순실현 가능 가치가 하락하니까 평가 손실을 인식해야지. 다음 4번에 뭐라고 났어요? 완성하거나 판매한 데 필요한 원가가 상승했대요. 저를 잠깐 보세요. 이건 뭐냐면은 예상 판매 가격은 변함이 없는데 완성하는 데 필요한 원가가 상승하거나 판매하는 데 필요한 원가가 상승했다면, 이해하셨어요? 완성하는 데거나 판매하는 데 필요한 원가가 상승했대. 완성하기 위한 비용, 원가 회계로 보면 추가 가공 원가, 추가 완성 원가가 상승하거나 판매하는 데 필요한 원가, 원가가 비용이잖아요. 판매를 위한 비용이 올라갔대. 순실현 가능 가치는 당연히 하락하지요. 그렇다면 평가 손실을 인식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계속해서 2번. 어쩔 수 없이 시간 조금 더 걸리더라도 이거 나가야 돼요. 재고자산 평가 손실의 회계 처리. 1번. 재고자산을 순실현 가능 가치로 감액하는 저가법은 항목별로 적용한다. 재고자산을 순실현 가능 가치로 감액하는 저가법은 항목별로 적용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 회사가 재고자산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 A라는 재고자산도 있고 B라는 재고자산도 있고 C라는 재고자산도 있어. 자, 이거의 원가와 순실현 가능 가치를 비교해 봤더니 얘는 원가가 100만 원이고 순실현 가능 가치가 70만 원이고, 얘는 원가가 50만 원이고 순실현 가능 가치가 80만 원이고,
얘는 원가가 60만 원이고 순실현 가능 가치가 뭐 예를 들어서 65만 원이야.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얼마인가 했을 때는 무조건 각각의 자산을 따로따로 보고, 제가 뭐라 했어요? 원가보다 시가가 올라갔을 땐 회계 처리 안 한다 그랬죠. 원가보다 시가가 올라갔을 땐 회계 처리 안 한다 그랬죠. 원가와 시가를 비교해서 시가가 하락했을 때만 회계 처리한다 그랬죠. 평가 손실은 30만 원만 인식하라고요. 따로따로 항목별로 비교하라고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서로 유사하거나 관련 있는 항목들을 통합하여 적용하는 것이 적절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몇 개 그룹끼리 묶어서 처리하는 경우도 있다고요. 예를 들어서 D라는 재고자산도 있는데, D라는 재고자산이 예를 들어서 원가가 80만 원이고 순실현 가능 가치가 70만 원이야. 자, 그런데 이 회사는 A 재고자산과 B 재고자산이 서로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다고 보고, C 재고자산과 D 재고자산이 서로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다고 보면 묶어서 비교를 해도 돼. 원가는 150만 원, 순실현 가능 가치가 150만 원. 평가 손실 인식 안 하고, 원가가 140만 원, 순실현 가능 가치가 135만 원, 이 회사는 평가 손실이 5만 원이 되는 거죠. 항목별 적용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몇 개 그룹씩 묶어서 조별 적용도 가능합니다. 이때는 뭐라고 나오는가? 단서가. 근데 얘가 나올 확률은 없어요. 근데 출제위원 중에 가끔 또라이들이 있지.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A재고자산과 B재고자산이 서로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고 C재고자산과 D재고자산이 서로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어 각각 통합하여 적용한다. 이럴 때는 평가 손실이 5만 원이지. 그러나 어떤 경우라도 다 더한 금액을 비교해서 계산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자, 그 내용 기억하고 다음 2번. 완성들 안 되겠네요. 여기서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겠네. 2번을 이해를 시키는 게 굉장히 힘이 들 것 같아서 재고자산 평가 손실의 회계 처리 잠시 후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